48세의 마이클 발락은 힘, 리더십, 그리고 비극적인 위대함의 상징으로 기억된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자이자 월드컵 결승 진출자, 기대가 극대화되던 시대에 독일 대표팀의 의심 없는 주장으로서 그는 늘 이상적인 프로페셔널로 묘사되었다. 규율이 철저하고 강인하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였다. 그러나 철의 미드필더라는 이미지 뒤에는 씁쓸함으로 점철된 커리어가 숨어 있었다. 라커룸 안에서 속삭이듯 벌어진 갈등들, 신뢰하던 사람들로부터의 조용한 배신들, 그리고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순간들 말이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의 침묵 끝에 그는 5개의 이름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커리어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증오했던 5명의 남자들이다. 그 순간은 은퇴 이후에 찾아온 것도 아니었고 스캔들의 한가운데에서 터져 나온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선수의 커리어 전체를 되돌아보기 위해 진행된 장문의 인터뷰 도중 조용히 찾아왔다.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발락은 잠시 멈췄다. 그는 트로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부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년 동안 그는 절제를 선택해왔다. 동료들을 보호하고 감독들을 감싸며 이름을 밝히는 것을 피했다. 그러나 시간은 시각을 바꾼다. 40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어지자 발락은 어떤 상처들은 결코 아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어떤 순간에는 그는 말했다. 침묵이 거짓이 될 때가 있다. 바로 그때였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마침내 자신을 가장 깊이 상처 입힌 5명의 남자들의 이름을 밝히기로 했다. 넘버 5 에릭 리베크, 에리히 리베크. 마이클 발락의 목록에 오른 첫 번째 이름은 그의 국가대표 경력 중 가장 이르고 가장 취약했던 시기로 우리를 되돌려 보낸다. 그것은 당시 독일 대표팀 감독이었던 에리히 리베크였다. 그의 신뢰 부족은 발락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끝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발락이 분데스리그에서 가장 유망한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떠오르던 시기에도 리베크는 그를 다르게 보았다. 한 차례 예선 경기를 앞둔 전술 회의에서 목격자들에 따르면 리베크는 전술판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는 규율이 필요하다. 아직 자격도 얻지 못한 채 스스로를 리더라 생각하는 선수는 필요 없다. 발락은 침묵한 채 앉아 있었고 그 말이 정확히 누구를 향한 것인지 이해하고 있었다. 클럽에서의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에서 그의 입지는 여전히 미미했다. 경기들이 지나가는 동안 그는 벤치에 머물렀고 영향력이 더 적은 선수들이 그보다 먼저 선택되었다. 발락이 개인적으로 이유를 묻자 리베크의 대답은 단호했다. 이 수준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몇 년 뒤 발락은 월드컵 결승전에서 독일 대표팀의 주장으로 팀을 이끌게 된다. 그러나 씁쓸함은 남아 있었다. 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누군가가 문을 닫아버리면 그는 한번 이렇게 회상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절대 잊지 못한다. 이 거절은 재능만으로는 결코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발락이 처음으로 깨닫게 된 순간이었을까. 넘버 4 울리 회네스. 마이클 발락에게 증오는 항상 그라운드에서만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경기장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문이 닫힌 사무실 안에서 시작되기도 했다. 그의 목록에서 넘버 4는 수십 년 동안 바이에른 뮌헨의 권위를 상징해온 강력한 인물, 울리 회네스였다. 검증된 리더로서 바이에른에 복귀했을 때 발락은 존중이 당연히 따를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는 차가운 계산들 사이를 헤쳐 나가야 했다. 계약 협상은 길어졌고 약속들은 만들어졌다가 조용히 철회되었다.
협상에 가까웠던 인물들에 따르면 발락은 이렇게 들었다고 한다. 구단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한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의 리더십은 더 이상 미래의 일부가 아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발락이 자신과의 어떤 솔직한 대화도 있기 전에 바이에른이 더 젊은 대체 자원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찾아왔다. 자신이 배제되었다고 느낀 발락은 수뇌부에 맞섰다. 감정 없이 전달되었다고 전해지는 그들의 대답은 치명적이었다. 어떤 선수도 클럽보다 크지 않다. 발락은 겉으로는 분노하지 않은 채 바이에른을 떠났다. 그러나 그 안에는 훨씬 무거운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수년간의 충성심과 타이틀 끝에 버려졌다는 느낌이었다. 존중이란 그는 훗날 말했다. 박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아직 줄 것이 남아있을 때 어떻게 대우받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 순간이 발락이 전설들조차도 예고 없이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때였을까. 넘버 3, 로탈 마테우스, 로타요 마테우스. 마이클 발락의 목록에서 넘버 3은 한때 그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기대되던 모든 것을 상징했던 이름이다. 로타오 마테우스, 이전 세대에서 독일을 가장 지배적으로 이끌었던 주장. 그는 단순한 전직 스타가 아니라 발락의 부상 위에 드리운 끊임없는 그림자였다. 발락이 주장 완장을 차기 시작한 순간부터 비교는 멈추지 않았다. 마트스는 이를 완화하는데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인터뷰에서 발락의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의문시했으며 한 차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중원에서 강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발언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TV 패널 토론과 신문 지면을 통해 반복 재생되었다. 대표팀 캠프 안에서 발락은 그 무게를 즉각적으로 느꼈다. 사적으로 긴장은 더 차갑게 굳어갔다. 발락이 멘토십을 기대하며 조언을 구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다. 지지도 없었고 바통을 넘겨주는 일도 없었다. 오직 멀리서 내려지는 판단만이 있었다. 그는 내 앞에서 직접 말한 적은 없었다. 발락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항상 그것을 들었다. 그 분노는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발락은 세대 간의 연대를 기대했다. 그러나 가장 지지가 필요했던 순간에 그는 오히려 약화되었다고 느꼈다. 과거의 아이콘으로부터의 이 조용한 반대는 발락의 리더십 여정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더 외롭게 만들었을까. 넘버 2, 피에르루이지 콜리나, 피에르루이지 콜리나. 마이클 발락에게 있어 어떤 상처들은 라이벌이나 상급자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단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내려진 하나의 결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의 목록에서 넘버 2는 피에르루이지 콜리나. 그의 권위와 휘슬이 발락의 가장 큰 개인적 고통과 때려야 뗄 수 없게 된 심판이다. 그 해는 2002년이었다. 독일은 월드컵 결승 문턱에 서 있었다. 이미 순수한 의지로 팀을 이끌고 있던 발락은 중결승전에서 늦은 태클을 범했다. 콜리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모든 것을 바꿔놓은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규정상으로는 옳은 판정이었다. 그러나 발락에게는 재앙이었다. 결승전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를 관중석에서 지켜봐야 했다. 그날 밤 발락이 경기장을 떠날 때 카메라는 그가 심판을 돌아보며 응시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분노와 믿을 수 없음이 동시에 얼어붙은 표정이었다. 훗날 그는 이렇게 인정했다. 그 의미를 즉시 알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항소도 두 번째 기회도 구원도 없었다. 독일은 결승에서 패했다. 발락은 어떤 트로피도 들어 올리지 못했다. 사이드라인에서 동료들을 향해 박수를 보내는 그의 모습은
축구 역사상 가장 잔혹한 상징 중 하나가 되었다. 콜리나는 단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었을까? 아니면 그 단 한 번의 제스처가 발락의 운명을 영원히 규정지은 것일까? 넘버 1, 로날도 나자리오, 호나우두 나자리오. 마이클 발락의 목록에서 가장 위에 놓인 인물은 그를 배신했거나 의심했거나 밀어냈던 사람이 아니다. 그는 역사 반대편에 서 있었고 이미 시작된 운명을 끝맺은 사람이었다. 호나우두 나자리우. 2002년 월드컵 결승전에서 발락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출장 정지 상태였고 무력했으며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는 브라질이 독일과 맞붙는 동안 관중석에 앉아 있었다. 호나우두가 첫 골을 넣었을 때 발락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무게를 느꼈다. 두 번째 골이 들어갔을 때 이야기는 봉인되었다. 트로피도 그 순간도 유산도 모두 사라졌다. 발락은 호나우두를 어떤 잘못으로도 비난한 적이 없다. 파울도 없었고 논란도 없었으며 골 자체에 불의도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고통이었다. 가장 힘든 것은 발락은 한번 이렇게 회상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패배하는 것이다. 호나우두는 그저 막을 수 없는 존재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발락의 가장 큰 개인적 비극을 완성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호나우두가 환호하는 동안 카메라는 잠시 발락이 박수를 보내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것은 존중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체념이 있었다. 그날 밤 호나우두는 두 번째 월드컵 우승자가 되었다. 발락은 자신의 팀을 짊어졌던 선수의 상징이 되었지만 끝내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는 못했다. 한 남자를 그가 한 행동이 아니라 그가 상징했던 것 때문에 증오하는 것이 가능할까? 마이클 발락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내세운 적이 없다. 그는 고통을 안고도 경기를 뛰었고 패배를 품위 있게 받아들였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그 통제된 외면 뒤에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의 집합이 존재했다. 그것은 단지 패배한 결승전들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운명을 형성한 사람들의 결정과 말, 그리고 행동 때문이었다. 이 5명의 남자들이 모두 악인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규칙을 따랐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진실을 말했다.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역사의 반대편에 서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것은 발락의 위대함 뒤에 숨은 씁쓸함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갈 때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더 많은 이름들은 왜 끝내 말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축구 안에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진실들이 침묵 속에 묻혀 있는 것일까?